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출생은 서울에서 했지만 5살 때 충청도로 이사를 가서 사실상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은 남아있지 않아요. 충청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대학은 경기도의 한 곳으로 갔었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서 중간에 휴학을 했다가 영영 학교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자퇴라는 길을 걷게 되었죠. 굳이 대학 졸업장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고, 그때에는 컸거니와 저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과 동기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에 걸렸었고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도의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동네에 오래된 작은 슈퍼를 운영해 오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충청도행을 택하셨던 것도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운영해 오신 작은 슈퍼를 물려받기 위한 것이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는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오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지셔서 제가 대학을 자퇴하게 됐을 무렵에는 항상 예민하게 심신이 곤두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기 싫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일을 다녔어요. 빵집에서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어 학원에서 자습실 감독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올해 계속해서 일했더니 영어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간단한 영어 문장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저 집 밖을 나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이게 옳은 선택인지 계속 의심을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어서 일을 계속했던 때에 인연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남편은 원래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충청도로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그건 남편이 간절히 바랐기에 충청도로 근무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요. 서울 본사에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 화를 속으로 누르며 혼자 고생하는 성격인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사실상 충청도로 도피한 셈이었죠. 충청도로 와서 같이 일하게 된 어떤 분과 유독 친해졌는데 이분이 바로 제가 일했던 영어학원의 선생님과 오랜 지인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연결이 돼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금세 운명임을 알아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상처가 보였고 남편은 제 상처를 보았죠. 아주 비슷한 듯 서로가 닮아 있었어요. 요란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연애였지만 연락을 이어가고 얼굴 보면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우리 사이에 함정이 쌓여갔어요.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스택 소개를 하자면 남편에게는 1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답니다. 남편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랑 남편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 남동생은 막 결혼한 신랑이었으니 매우 이른 결혼이었죠. 남동생과는 연상연하 조합인데 동서가 5살 위입니다. 저보다 동서가 연상이에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연상을 만났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는데 동서가 강남 토박이인 걸 알고 흔들리셨고 본인 사업 준비 중이며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걸 알고 완전히 넘어가셨다고 해요. 시동생한테 절대 놓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치셨다는 후문이 있네요. 동서가 좀 뭐랄까 고고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시동생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머슴 느낌이라서 조합이 괜찮았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정식 교제하기 전이라서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모든 결혼 과정을 동서네 집안에서 주도하고 비용도 거의 부담을 했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셨죠. 어디서 시골 촌뜨기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아휴, 그래 어떻게 형제가 둘 다 대화를 낚을 수 있겠냐? 세상살이 그렇게 된다면야 더할 나위였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겠지. 무릎 하다에는 고래도 있지만 멸치도 있는 법, 별 수 없구나. 요컨대 동서는 고래지만 저는 멸치랑 비유했죠. 그런데 그때가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시어머니께서도 아직 놀란 게 진정이 되지 않으셨던 것인지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저는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의 결혼 과정에 어마어마한 참견과 훈수를 두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대로 충청도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장남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툴툴대시며 순응하셨죠. 우리 작은 애가 워낙 창가를 잘 가는 바람에 똑 부러지고 멋이 넘치는 작은 며느리래가 가까이 있으니 시골년은 시골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수밖에. 듣는 시골년의 기분이 무척 상했으나 어차피 앞으로 멀리 떨어져 지낼 것인데 그대여 감정 상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어하는 제 의향을 남편은 따라주었고 본사로 안 올라가고 계속 충청도에서 일을 다니겠다 했어요. 저한테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형부가 종교 활동을 하셔서 언니가 그에 맞춰서 살다가 아예 캄보디아로 갔어요. 부모님께서 언니랑은 자주 연락을 하시지만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부모님 곁에 더 있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울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지인분을 통해서 빌라 전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살림하면서 매일같이 친정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딱히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3번은 안부 전화를 꼭 하라고 하셔서 지켰어요. 그런데 꼭 통화 중에 갑자기 혼잣말을 하시는 토로 이런 내용을 중얼거리셨어요. 불쌍한 우리 장남, 어쩌다 시골 촌년한테 발목 잡혀서 거기 눌러 앉았을까? 한창 젊은 나이인데 시골에 틀어박힌 장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셔서 어느 날은 제가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권유를 했어요. 여기 동네는 좋아요, 어머님. 시골이긴 하지만 차를 타면 10분 만에 번화가에 갈 수 있어요. 한번 날 잡고 놀러 오세요. 나는 태생이 서울 사람이라서 암만 시골을 가봐도 영 좋은 것인지를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숨을 쉬시면서 거절하셨고요. 우리 부모님께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퇴근하셨어요. 한 번은 올라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동서는 저녁을 먹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불안석으로 동서한테 많이 바빠 보인다고 애둘러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황한 제가 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죠. 형식적으로 나만 물었는데 그러자 동서가 코웃음을 치더니 날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업 얘기하면 형이 뭐 알아듣기라도 하세요. 그 말 듣자마자 나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명백히 나를 낮잡아보고 비웃는 듯한 투였으니까요. 다음 날 동서가 날 답장을 보냈어요. 어제는 자기가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예민하게 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문으로 아니다. 충분히 이해했다. 갑자기 사업력에 대해 물어서 미안했다고 부드럽게 답장을 보냈더니 동서한테서 돌아온 답장은 내가 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이었네요. 우리 부부 결혼식 날에 동서는 신부 대기실로 와서 나를 아주 노골적으로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좀 그렇다. 너무했네. 너무 별로네. 나는 너무 황당해서 쳐다봤더니 동서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 형님 체형의 그 드레스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혼잣말한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식 날의 주인공답게 오늘 예쁘시네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 수습하고 휙 돌아섰던 그런 사람이 동서였네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왠지 모르게 얄밉고 벽에 느껴지는 동서까지 저는 결코 서울나들이가 달갑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부서가 본사의 방침에 따라 충청도에서는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그만두든지 본사로 돌아가든지 양자택일이었어요. 나는 남편을 수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속에 담아두고만 사는 그 성격을 알았기에 떠났어요. 혹시 본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더니 고민하면서 나에게 본심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쫓기듯 본사를 떠난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아서 늘 속상했어. 그래서 본사로 돌아가서 보란듯이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충청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남편과 나는 살며 불만은 없었지만 본사에서 힘든 상황을 피해 도망쳤던 과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욕심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와 남편은 대략적인 짐을 챙겨서 오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레 흘러갔죠. 시댁에서 지내면서 남편이 살 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각오를 다진 후였음에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한 것은 고역이었어요. 내가 너무 버텨서 너무 힘들어서 가서 혼자 지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그랬어요. 남편은 곧이곧대로 내 말을 알아들은 후 시부모님께 불편하다 하셔서 나가서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서운해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째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서울에서 살 거면 좋든 싫든 우리랑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벌써부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나 편히 굴겠다고 하더니 시골 정서가 바로 이런 거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서 투정을 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례 겪는 결혼 생활에 진통이겠거니 하면서 참았어요. 어른을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실 때마다 속이 끓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장남이 집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다니 작은 애는 워낙 착하게 잘 듣어서 아무 걱정 없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머님,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도 월세 매물이 나와요. 바로 그 월세가 문제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월세로 살 수 있는지 말이 되나. 대신 우리는 대출 없이 집을 살 건데요. 대출 상환하거나 월세 내는 것, 다 나가는 비용은 똑같은데요. 이런 멍청한 소리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주고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가 되어야 어디 쓸 건데. 그렇게 답답하시다면 집 사는데 돈이라도 보태주시든가. 그럴 여력은 없으시면서 말씀은 잘 하셨어요. 참고로 시댁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울 북쪽의 브랜드 아파트였고요. 집값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로 집을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월세 매물을 찾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기어이 제가 쌀 씻는 중에 뒤에서 오셔서 제 뒤통수를 후리시더니 에라이 둔한 년아, 맞고 정신 차려라. 너무 기가 막혀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혀를 뜨뜻하게 하시면서 방으로 가셨어요. 솔직히 그날 어떤 정신으로 식사를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동서가 시동생이랑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는데 새삼 놀랐어요. 얼마나 피신하는지 나는 현관부터 웬 터런트가 들어오나 했는데 사업가의 카리스마가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시골 출신이면서 집에서 판판이 놀던 아들이랑은 확실히 격이 다르지만 너무 다르네요. 동서를 칭찬하시면 되고 제 험담은 왜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럴 때면 동서는 정정하지 않고 은근히 시어머니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가족들 안부를 묻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제 친정 식구들을 얘기는 시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몇 차례 친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듣기 싫으시다는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셔서 제가 멋쩍어서 그만뒀어요. 내심 시어머니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절대 아니었고 단순히 강남 출신인 동서네에 대해 궁금해서 충청도의 시골 동네에서 머물던 우리 친척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결국 피해왔을 뿐이에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참아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도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밥상을 차리는 동안 한 손도 못 대고 준비만 하고 있는 동서의 모습을 볼 때면 제 처지와 비교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니까 비교되면 마음이 서글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남아 여행을 떠나셨어요. 여행사에서 저렴한 특가로 나온 여행 상품을 살펴보던 시어머니는 사촌들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시는 마음에 즐거워하시더니 그때 남편과 상의해서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었어요. 용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셨고 나가 없는 동안 질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청소는 잘 되었는지, 밥상은 잘 차렸는지 내가 돌아와서 모두 확인할 거니까 노는 것에 열중하지 말라더라고요.
단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행 중에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섭취하는 음식을 조심해야 했고 모두가 열을 좋아하지 않아서 건조 과일 등을 사오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별다른 선물이 필요 없다며 삭막하게 말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서 참 닮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 선물은 제가 챙겨올게요 라고 하셨더라고요. 여행길에 오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나쁘지 않은 선물들을 기대했었고 과연 어떤 선물을 사올지 궁금했었는데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서 저와 동서를 앞에 앉혀두고 선물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동서에게는 현지 감성이 물씬 나는 작은 손가방, 독특한 보석으로 장식된 얇은 팔찌, 그리고 샤넬 립스틱을 주셨어요.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비슷한 구성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비닐봉지를 꺼내시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봉지 안에는 조개 껍데기들이 담겨 있었고 언젠가 동남아에서 살았던 친언니를 기억해 주셔서 조개를 주워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 친언니가 캄보디아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친언니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도 가끔 이런 색을 발라야 한다는 사업 인사이트가 들어왔다. 그래, 어머니 정말 센스 있어요. 내일은 이걸 꼭 발라봐야겠어요. 동서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았고 손뼉을 짝짝 치셨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시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축제 분위기 축 처진 것 같은데? 라며 물으셨다. 내 혀는 막히듯 했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에너지를 소비했던 듯 했다. 왜 너 노루주를 가지고 싶니? 내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루즈가 필요하겠냐? 하시네요. 입술에 이미 그만큼 바른 게 많아서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조개 껍질을 모아주셨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감사한데. 아, 그거 내가 가보니까 관광지라 그런지 한국인들 천지더라 보여. 새끼들이 조개 껍데기 축구를 뛰다가 버리는 것을 보고 가서 주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울음이 터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머님이 안 계실 동안에는 집 구석구석과 냉장고 안까지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놓기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너는 서운할 것도 더럽게 없이 나이가 몇 살이지? 눈물이 왜 나는 거야? 아이고, 머리가 아파. 너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세련되게 하지 못해? 그 촌스러움은 끝없이 씻어도 나가지 않는 마저도 빼놓지 않고 너의 연방 곳곳이 다 처절해. 소갈매기도 간장뚱지가 따로 없구나. 이럴 거면서 서울에 왜 올라왔어? 시골로 돌아가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빨리 짐을 싸서 시댁으로 향했고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모욕적인 말씀을 남기시더니 동서가 저를 따라 나와 한마디 섞어먹기도 하자니 난리더군요. 철저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감정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니 안 좋았습니다. 가라앉으세요. 말씀 감사하지만 신경 안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세요, 형님. 나는 형님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낳고 인생 경험도 더 많이 쌓았는데 그래도 나 괜찮아다. 너도 뭔 지랄을 많이 하는구나. 진짜 상대하기가 싫어서 동서를 무시하고 돌아섰고 충청도 집으로 내려갔다. 그제야 휴대폰의 부재중 전화들을 확인하니 남편이 여행 중 받았던 조개 껍질을 시어머니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가서 여기 있냐고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을 시도했어야 했다. 오빠하고의 대화가 중요한데 잘해서 사는 게 중요한데 나는 빈자리가 많다. 제 기운 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늦게 시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카톡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아들하고 다투는 며느리가 최악이다. 하지만 그게 너였구나. 이렇게 보내신 봐서 남편하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날이 밝자만 친정집으로 향했고 부모님은 기쁨에 놀라셨다. 이혼할 것 같다는 확신을 밝혔고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히 밝혔다.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인데 눈물을 흘리며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시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서울에 갔다가 돌아와서부터 온갖 방면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울에 거셌을 때부터 꾸준히 깔려왔고
강남 출신인 동서하고 계속 비교당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소는 출신이고 학력도 그저이고 서울에서 일하며 살 끼라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생각하시고 저 때문에 당신의 장남의 인생이 구질구질해졌다고 질색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왔어요. 급하게 회사를 반차내고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개 껍데기 선물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끼리 대화가 끝난 후에 부모님께서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우리 딸은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떻니? 이참에 사부인께서 염원하시는 대로 우리 딸보다 더 잘난 여자를 찾아볼 마음은 없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고 말았는데 옆에서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강남 출신 안에서 사업하는 아내.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다. 힘들 때 기대고 싶어서 만났고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인어른 그래, 그럼 됐네. 서울로 올라가서 빨리 집부터 구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예, 집값을 대주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괜히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 집이 아니거든. 이 동네, 이 지역에 우리 어머니 소유의 땅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속된 말로 땅 부자집이야.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있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죠. 할머니께서는 보통 황소고집이 아닌 분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재산을 한 푼도 손에서 내놓지 않으실 거라고 호언장담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할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거론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 상황을 듣고선 굳게 각오를 다지신 모양이었더군요. 할머니의 설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좀 안 들리시고 성격이 무진장 글팍하세요. 남들을 내기 절대 안 들으시고 설득 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겪은 일화를 저희 부모님께 들으시고는 기가 죽으셨어요. 내 손녀를 업신여겨 가방끈이 짧고 시골 촌뜨기에다가 돈도 없다면서 무시를 해버렸다고. 이런 개 같은 서울 촌년들을 보았나? 애미야, 삼거리 부동산 김씨를 당장 불러와라. 팔아치울 땅부터 보게. 부모님께서 온갖 가만히 설들을 읊어드려도 지난 세월에 꾸믹하시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 한 줌도 손에서 놓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을 돌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친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혀 재산 욕심 따위 없다면서 저보고 할머니께서 재산을 물려주시면 그것 혼자 다 써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니 내가 지난달부터 첫째 생각이 자꾸 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기도한 보람이 이렇게 돌아왔나 보다. 처제, 우리는 돈욕 좀 없어.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면 맛있는 삼겹살이나 구워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얼떨떨했네요. 저랑 남편은 시댁에 가서 몇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짐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요구를 받아챈 건 남편이었네요. 이 사람 모욕하고 상처 주신 거 너무 하셨어요. 이 사람 건드리는 건 저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저한테 동생보다 못한 형이라고 그렇게 저를 욕하신 게나 다름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돌연 제 뺨을 치셨어요. 부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기에 조개 껍데기 담긴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부엌 싱크대에다가 퍽퍽 내리쳤습니다. 조개 껍데기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어머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태를 부려? 어머님, 박살난 조개 껍질 붙이실 수 있으세요? 되돌려 놓으실 수 있으세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요. 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칠하라고 자빠졌구나. 못 베어먹은 시골년이 끝까지 봐라. 그래, 내 아들, 서울에 두고 너만 내려가라. 처음부터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작은 며느리처럼 내가 기똥차게 잘난 며느리네 자리에 새로 얻을 거니까 너는 이만 꺼져. 끝까지 발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죠. 분해서 미치겠다는 듯 발까지 동동 고르시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온 남편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엄마, 재수씨 집안보다 이 사람 집안이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욕심 안 내고 살아서 그간 지원을 안 해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돈이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집안이라고요. 뭐라고? 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얘네 집이 잘 살기는 무슨 데서 부정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얼른 짐을 마저 챙겨 들었고 저는 조개 껍데기가 박살난 봉지를 쓰레기통에 휙 처박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뒤를 돌아봤을 때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2번 다시 이 망할 시댁으로는 안 오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에게는 첫눈이 따랐는데요. 갑자기 미국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 한국에서 집을 정리해줄 가족이 마땅치 않아서 급차로 집을 내놓았던 거예요. 매물 나오자마자 발견하고 그쪽에 연락을 드렸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던 분들이 제 친언니랑 형부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네 친척들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인연이 또 어디냐면서 1,000만 원을 더 깎아주셨네요. 당시에 그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웬만한 가전 가구들도 저희한테 넘기시며 팔아서 살림에 포터스라고 하셨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일도 일어나나 싶었네요. 친정에서 돈을 대주셔서 그 집 결국 구입을 했고요. 제 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공동명의 하지 말고 제 걸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욱 강해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과하러 찾아와라 이렇게 태도를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간 거 아시곤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네. 명의로 집을 샀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마포구 역세권 아파트를 사들일 깜냥이 된 단계야? 어떻게 이런 일이? 친정이 원래 좀 사는데요. 서울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로 보일지 몰라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 기준이 아니라 서울 사람 기준으로 봐도 제 친정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럴 수가? 1. 내가 집들이는 언제 가면 좋겠니? 너 전에 아규찜. 그 번호 차단을 잊었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통화가 끝나면 즉시 번호를 차단하려고 해 그동안 많은 추억을 선물해줘서 감사했고 성실하고 진실한 아들로 키워주신 덕분에 감사해요. 그 아들을 잘 키워갈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일으키셨는데 전화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통화를 종료하며 남편이 나타났고 그 순간에 아내의 채찍이 사라졌어요. 부정적인 성격인 남편이지만 머리칼을 뽑아주셨고 엄마가 말했을 때 심장이 조절되었다고 하셨어요.